오늘은 저희가 경매를 함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들으시면 누구라도 경매를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제 그 내용으로 경매를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려면 최소한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경매란 법원의 경매 법정에서 일반인 누구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물건에 입찰 참여하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득하는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 즉 경매하고 강제 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 크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경매 사건이 형식적 경매보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우리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는 이제 서로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낙찰되고 나서 낙찰자의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어떤 절차로 경매가 진행되는지 정도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죠. 그리고 나면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이 되고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준비해요. 그럼 매각 방법 등을 지정, 공고, 통지하고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이 되면 매각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낙찰자가 소유권 인정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경매 절차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받으려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담보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그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래 경매 진행해 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게 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건을 진행할 그 담당자, 담당 경매계를 지정해 줍니다. 또 그 사건을 배당받은 이제 담당 경매계에서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려면 그 물건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담당 경매계에서 감정평가사무소나 집행관사무소에 감정평가 명령도 내리고 현황조사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채무자한테 또 담보제공자한테 손달리 보내고 또 공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내린 명령대로 다 보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담당 경매계에서는 자기 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건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또 어떤 법원, 어떤 경매계는 뭐 4개월 만에도 이제 1차가 진행되고 또 어떤 데는 뭐 1년이 지나도 1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이 되고 그리고 허가 또 불허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잔금 납부하라고 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받아가 잔금을 내면 이제 등기 가져오는 것이고 잔금을 내면 이제 완전히 낙찰자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잔금 내는 순간 낙찰자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때서야 잔금 납부하고 나서야 이제 인도명령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이 들어가야 배당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까지 끝나면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경매 절차예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할 때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법적으로 이 물건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법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러한 권리 분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무엇이냐면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가 없어지는, 소멸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래서 낙찰자들이 인수가 되느냐를 결정해주는 기준이에요. 아주 중요한 권리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소 기준 권리는 7가지가 있어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7개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무조건 외우세요. 이제 이렇게 7가지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 등본.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권리 이하는 전부 낙찰로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전부 받든 일부를 받든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으니까 낙찰자한테 자기가 돈 못 받았다고 해서 더 달라고 못하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주기인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만약에 점유주기인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인 경우에 대항력 유무를 결정 짓는 거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의 기준은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정해지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 요건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전입 신고를 하고 또 점유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내가 갖춰왔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어서 낙찰된 금액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적다 하더라도 낙찰된 금액보다 내가 적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손해볼 일이 없다. 임차인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낙찰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배당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즉 떠안고 물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는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임차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용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만 하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틈새 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아주 간혹입니다. 전입은 되어 있어. 근데 임차권 등기도 내지 않고 이사를 갔어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의외의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기부 등본상 갑구 을구를 확인한다. 갑구 을구에 기입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순서가 가장 빠른 거, 그 빠른 날짜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없다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있을 때가 문제다.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권리 신고의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경매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경매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간혹 여기를 벗어나서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밀 분석하면 된다. 자, 그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물건을 찾으세요. 그 다음 등기부 등본상 갑구 을구 권리들을 보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를 찾아서 그 권리 중에서 가장 날짜가 빠른 권리를 찾아요. 만약에 같은 날짜 기입된 권리가 여러 개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접수 번호가 가장 빠른 권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나 접수 번호가 더 먼저 기입된 가처분이나 가등기한 또 전세권이 이게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는 경매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했다면 그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말소되지 않고 내가 떠나야 되는, 인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최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경매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도 하거나 아니면 경매 신청을 했다면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말소되지 않고 인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순위로 되어 있는 권리들은 이제 모두 말소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소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관련된 가처분이에요. 이거 하나는 이제 말소가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상 권리들을 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이 임차인의 전입일을 확인해야 돼요. 언제 전입했는지, 말소 기준 권리 일자보다 먼저 전입이 되었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다면 그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 신고 및 배당금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내가 다 인수해야 돼요.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되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늦고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입일이 2025년 5월 20일이야.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 중 하나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에 대한 날짜가 보니까 같은 5월 20일이야. 이런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과 말소 기준 권리가 같은 날짜가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일 그 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인정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5월 20일 날 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5월 20일 0시에 인정되는 거예요. 0시부터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 일자는 5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더 늦으니까 입찰 참여하는 우리 입장에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무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소유자나 채무자의 장난이 극히 의심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 및 거주를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전에 하여야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경매 기입 등기 그 전입을 하면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권리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고 아무리 불쌍한 경우를 하더라도 10원 한 번 배당 못 받아요. 임차인이 아닌 거야.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줘. 법적으로 그냥 임대명령 신청하면 그냥 바로 결정 나와. 아무리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이 경매와 강제 경매는 어떤 것이고 그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무엇이건 알아야 됩니다. 임의 경매는 이제 담보권 시행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저당권에 의한 경매, 담보 가등기에 의한 경매,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는 채무 명의에 의한 경매를 말하는 건데, 우리 채무 명의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판결문, 인납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증서, 지급명령결정 이제 이런 것들을 채무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하면 그게 강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있냐?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 낙찰 후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소유권의 취득 시기가 같다는 점. 경매 신청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 등기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가 같다는 점. 반드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 회수기관이 같다는 점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은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즉 배당에서 임의경매의 원인채권인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는 등기 접수 순서, 순위에 따라서 순위 배당을 받아요. 하지만 강제경매는 채권자 평등주의, 순서가 없어요. 먼저 했든 늦게 했든 관계없어요. 금액의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쉽게 임의경매는 등급에 기입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하지만, 이 강제경매는 채권은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먼저 했어. 그러니까 먼저 했으니까 나보다 후순위 가압류권보다 혼자보다는 내가 너 우선순위라고 생각해도 절대 아니에요. 가압류는 먼저 했든 늦게 했든 관계가 없어요. 그 금액의 비율대로 안분 배당되기 때문에 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낙찰이 되고 난 후 경매 취소할 때 그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낙찰자가 동의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낙찰자가 동의 안 해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임의경매는 경매 신청 원인은 권리, 즉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이런 거, 그 근저당권 등을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해서 그 말소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담당 경매계에 경매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하지만 강제경매는 경매 신청 원인 채권에 대해서 변제 확인서 같은 거, 아니면 공탁형 공탁사실 확인서죠. 그런 거를 첨부해서 최대한 빨리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문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얼른
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경매 절차가 일단 정리됩니다. 요거는 경매 절차만 정지되는 것이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를 하려면 반드시 청구 이의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됩니다. 경매를 취소한다 라는 이제 받아가지고 그 확정된 판결문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매 절차가 정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청구 이의소송만 시킨다. 그럼 이 소송은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 사이에 낙찰자 전부 납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경매 그냥 낙찰자한테 뺏긴 거죠, 소유권을. 소송 제기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즉 강제 경매에서 낙찰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강제 집행 정지 신청과 청구 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낙찰이 되면 정상적인 경우 낙찰 2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면 낙찰자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조건을 갖춘 후에 얼마든지 경매를 취소 또는 취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납부했다면 낙찰받은 물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즉 명도가 문제잖아요. 이거 아주 쉬워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막 주변에 많은 돈 주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법원 경매에는 이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 잔금 납부 즉시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해당 경매계에 이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도 함께 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매계에서 바로 결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신문기를 정해서 신문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송달증명 청구해서 집행하시라 집행 신청하는 거예요. 요즘은 점유자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어렵다 해가지고 뭐 어디 부탁하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비용 들이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빨리 그 물건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인도명령 집행 절차하고 이제 그 집행 비용 범위 내에서 이제 내가 이세금 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도 삽산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든지 할 때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필요해요. 그럼 낙찰자는 그 점유자한테 집을 피워라. 그리고 공과금, 영수증 뭐뭐 다 준비해라.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걸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 준비해주면 그때 이제 명도 확인서 써주는 거예요. 인감 첨부해서, 인감 도장 찍어서.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든 누구든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직장이 있든 재산이 있든 뭔가 채권 확보할 게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집행하고 집행비용 들어가요. 그리고 원래임대로 해당하는 부당이익금이 발생이 돼요. 그 소송하면 돼요. 집행비용하고 부당이익금 달라고. 그럼 승소합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이럴 때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집행 절차하고 그냥 집행 범위 내에서 그 집행 비용 나오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이세비용 좀 주겠다 생각하면서 서로 협상하면 다 끝나요. 제가 지금까지 1000 몇백 건의 그 경매를 관해 실질적으로 집행까지 간 거는 거의 많지 않아요. 10%도 안 돼요.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그것도 싫고 이거 싫고 막 다 싫어. 그냥 난 협상도 싫고 다 싫어. 야 나 법대로 할래. 이런 마음이면 그냥 법대로 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법대로 가도 몇 개월 안 걸려요. 빠르면 2, 3개월밖에 안 걸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입찰 준비해서 사람 내보내는 것까지 명도까지 다 이제 한번 훑어봤잖아요. 돌려봤잖아요. 그러면 권리 분석하는 방법과 낙찰을 명도하는 방법까지 다 이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쉬워요. 쉽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경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막 맡기면서 부탁하면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경매 재밌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추적 플랜 B에서 제가 이제 우리 경매 초보자분들부터 최고 전문가분들까지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아주 기초부터 전문 분야까지 용어도 설명해 가면서 우리 시중에서 좀 구하기 힘든데 그런 책이 있어요. 법원 경매계에서 참고하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위주로 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면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들어보시고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경매해 보세요. 쉬워요.
그리고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분명히 좀 자세하게 진행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하여튼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지금까지 투자 플랜이었습니다.